안녕하세요. 순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5강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17페이지고요. 교과서는 74에서 7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그 두 번째 대단원을 끝내고 새로운 세 번째 대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원 제목이 변했죠? 바로 뭐라고 나오죠? 네, 통일신라와 발해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중단, 그 속에서도 첫 번째 소주제인 고구려와 중국,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해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두 번째 대단원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정치에 대해 배운 다음에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삼국의 문화 파트가 있는데 왜 그 부분은 수업 안 하고 넘어가시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삼국의 문화, 그 고대 문화 파트는요, 여러분이 정식으로 계약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여러분이 정식 등교와 계약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손으로 탐구하고 해결하는 수행평가로 그 부분을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교하고 나서 수행평가의 그 부분을 이제 평가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어떤 식으로,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평가할 거냐, 그거는 그 자세한 사항을 여러분이 등교 계약하고 나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잊은 거 절대 아니에요. 계약한 이후에 따로 공지할 거니까 일단 그 부분 잠깐 넣어두시고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저번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 삼국의 성립과 발전을 공부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 배웠죠? 그쵸, 가야 배웠죠. 근데 그 가야 전에 뭐 배웠죠? 신라 배웠죠. 신라, 진흥왕의 그 전성기, 6세기 전성기 공부했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그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세기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해서 한강을 독차지했잖아요. 그죠? 백제 통수치고서. 그렇게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나서 그 뒷이야기,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7세기부터의 이야기를 공부할 겁니다. 그 시작은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왜 갑자기 고구려와 중국이 전쟁을 하느냐, 그걸 보시려면 여러분들 일단 이제는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이런 국제정세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자, 거기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해서 지도가, 프린트에도 지도가 나와 있죠? 제가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지도를 칠판에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중국에다가 뭐라고 적었어요? 수와 당이라고 적었죠. 당시 중국에 새롭게 등장한 국가가 수나라와 당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시대에 같이 존재했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수나라가 생겼고 그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생깁니다. 다만 제가 그냥 같이 표시해 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나라건 당나라건 정말 중요한 건요, 통일된 하나의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광개토대왕이, 장수왕이 고구려가 5세기 때 막 전성기를 누릴 때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특히 광개토대왕이 이 북쪽 지방, 중국 지방으로 영토를 무지막지하게 넓혔죠. 막 요동과 만주벌판을 휩쓸었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죠? 맞아요. 광개토대왕이 뛰어난 것도 맞고 소수리방이 대단한 것도 맞아. 하지만 결정적으로 말했죠. 중국이 어떤 상태에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그랬죠. 무려 16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5호 16국이라 그래서 중국이 걸레 쪼가리처럼 분열되어 있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분열기였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넓힐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즉위할 때는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죠? 16개에서 몇 개로 줄었어요? 2개로 줄었죠. 북조와 남조, 남북조. 그래서 장수왕이 그 남조와 북조 사이에서 적절한 양다리 외교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 봤었어요, 여러분들. 어쨌건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분열기다 보니까 우리 삼국에 딱히 간섭할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고구려의 눈치를 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드디어 이젠 둘도 아니야. 남조 북조가 아닙니다. 하나의 나라로 완전한 통일 국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수나라와 당나라는요, 여러분들,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통일된 국가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국 애들은 종특이 있어요.
중국 애들은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울 때는 얌전하다가 꼭 자기네가 딱 통일을 하잖아. 하나의 중국이 되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이제 드디어 분열이 끝났다. 통일됐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야. 통일되고 나면은 항상 주변 나라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여러분 중국 나라 이름이 뭐예요? 중국이야. 이 중이 가운데 중자예요. 나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애들은 자기네를 뭐라 생각해? 자신들이 천하의 중심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천하의 중심이니까 그러한 중심인 국가인 우리 중국이 짱이 돼야 되고 주변 나라들은 그런 짱인 중심인 우리 중국에게 뭐 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 이거 어려운 말로 중화상이라 그래요. 우리 중국만이 문명인이고 우리 중국 주변 애들은 다 오랑캐 새끼들이니까 우리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은 항상. 분열기 때는 그러한 생각을 외부에 강요할 만한 능력이 안 되지만 항상 통일하고 나면 힘이 넘치잖아. 더 이상 내부 문제로 골머리 썩을 필요 없죠? 그럼 주변 나라들에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중심이니까 너희 모두 다 우리를 아시아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딱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자신들을 이 아시아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이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색깔 볼펜을 이번 시간에는 구분해서 쓸 겁니다. 색깔 볼펜 다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의 질서를 누구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거야? 그치, 자기네들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 중국이야말로 아시아의 지존이다.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다 무릎 꿇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을 중심으로 이 동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덩치가 깡패라고 통일된 중국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 벌벌벌 떨어. 그래서 중국이 여러분 통일되면 주변 나라들은 항상 머리가 아파. 얘들이 통일만 되면 꼭 이런 짓을 하거든요. 여러분 고조선 기억납니까? 고조선이 누구한테 멸망했죠? 한나라에게 멸망했죠. 한나라가 중국의 통일 왕조예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조금만 자기 신경에 거슬리면 그냥 후드로 패고 보는 게 중국 애들이에요. 자, 지금 중국이 자신들을 천하의 중심이라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들 전부 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당당하게 뭔 개소리야. 니네가 뭔 천하의 중심이야. 아니거든. 우리가 아시아의 중심이야.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야 라고 당당하게 중국의 말에 반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네, 우리의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당당히 말합니다. 고구려는 중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을 천하의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고구려는 이미 예전부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 생각해? 우리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중국이 아니라 우리 고구려야말로 천하의 중심이다. 그래서 뭘 썼죠? 연호를 썼잖아. 중국의 황제만이 쓰는 연호. 그 연호를 따라 써, 안 써? 안 써요. 자신들만의 연호를 썼죠. 독자적인 연호. 언제? 광개토대왕 때. 영락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연호를 사용했죠. 이런 고구려인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유물이 뭐였죠? 바로 광개토대왕 등대였잖아, 얘들아. 거기에 영락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연호를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연호를 쓴다는 거는 연도를 헤아리는 방식이라 했죠. 그들만의 연호를 쓴다는 건 단순히 연도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왕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황제와 자신들의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가 자신이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이러면 한판 붙을 수밖에 없죠. 내가 짱이거든, 내가 짱이거든. 여러분 산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을 수는 없죠. 결국에 누가 아시아의 지존인가를 놓고서 이 두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공부할 이 중국 통일 왕조와 고구려의 전쟁은 단순한 시비거리, 단순한 푸닥질이 아니에요. 누가 아시아의 주인이 될 것이냐. 이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싸우는 이 동아시아 패권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도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건데 동북공정이라는 말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동북공정? 이게 뭐냐면 오늘날 중국 애들이 하는 말이야.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고구려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다? 우리 중국의 역사다. 고구려는 한국의 왕조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중국의 역사이고 고구려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우리 중국의 통일 왕조, 그 시대에 존재했던 수나라 당나라 같은 통일 왕조의 지방 정권이다.
그러니까 이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이 중앙정부에게 말을 듣지 않고 개기는 지방정부 간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국가 안의 내전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닙니다. 이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당당히 겨루었던 독립된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중국 애들이 하는 그 동북공정,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로 슬그머니 끌고 가려는 그 동북공정을 반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냉정한 얘기지만 어쨌건 지금 딱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어. 근데 솔직히 덩치로 보면 누가 훨씬 큽니까? 훨씬 크죠, 중국이. 더 이상 분열된 중국이 아니잖아. 하나의 통일된 중국이잖아. 고구려가 체급으로 따지면 한 미들급 정도라면 수당은 중국은 울트라 헤비급이에요. 너무 커. 아무리 고구려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중국과 싸우면 버거워. 그럼 어떻게 하죠? 나를 도와줄 누가 필요해? 친구들이 필요해. 그래서 고구려가 이 중국과 맞설 친구들을 찾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게 누구? 여기 돌궐이에요. 돌궐. 돌궐은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은 이제 말 타고 이동하는 애들 있죠? 뭐 돌궐, 거란, 말갈, 여진, 흉노, 몽골 같은 그런 유목민족인데 당시 이 유목민족 중에서 가장 강대했던 게 돌궐이에요. 그 돌궐과 편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서 동맹을 맺을 만한 세력을 찾아요. 자, 일단 근데 얘들아 봐봐. 남쪽에 누가 있어? 백제, 신라, 일본이 있죠. 가야을 멸망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구랑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을까? 그쵸, 신라입니다. 왜? 여러분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아온 땅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죠? 그쵸, 한강. 5세기 때 장수왕이 평양천도와 남진 정책을 통해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의 목을 딱 벤 다음에 이 한강을 딱 차지했잖아. 그 고구려가 5세기 때 차지한 한강 유역을 또 누가 뺏어갔어요? 신라가 뺏어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신라랑은 이미 완전 사이가 멀어진 거야. 왜? 뭐 때문에? 그래, 한강 유역. 그 한강 유역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백제는 어떨까요? 백제랑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선생님,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뺐을 때 혼자 힘으로 뺏은 거 아니잖아요. 백제랑 같이 편먹어서 뺏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백제랑은 친구가 돼요? 신라랑 싸우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뺏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신라 진흥왕이 중국과 통하는 직접적인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하류를 뺏어갔죠. 백제 통수쳤잖아. 성왕의 목을 베고 한강 하류까지 신라가 차지했잖아. 독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백제랑 신라가 어떻게 했죠? 사이가 완전히 어그러졌죠. 100년 넘게 이어져 오던 이 나제 동맹이 어떻게 됐죠? 깨어졌죠. 성왕은 죽었어. 심지어 성왕의 목은 신라 왕실 계단에 묻혀버렸잖아. 둘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자, 여러분, 적의 적은 나의 뭐가 될 수 있죠? 친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고구려는 한강을 뺏어간 신라를 응징하기 위해 누구랑 손을 잡을까? 신라랑 완전히 사이가 멀어진 백제랑 손을 잡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백제는 옛날부터 누구랑 굉장히 친했죠? 근초고왕이 칠제도를 전해줄 만큼, 그렇죠, 일본이랑 대빵 친했죠. 이렇게 딱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쫙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상대적으로 누가 가장 불안할까요? 그렇죠, 우리 신라.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한 건 좋았는데 그 한강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두 나라와 다 원수가 돼버렸잖아. 가운데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손을 벌려야 될까? 지금 남은 나라가 어디밖에 없죠? 중국밖에 없죠. 그래서 신라는 적극적으로 중국에 러브콜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가 쫙 연결되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일본, 백제, 고구려, 돌궐, 이렇게 이어지는 세력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어지는 세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남북 세력이라 그래요. 남북 세력. 자,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한 거 있죠? 신라와 중국의 통일 왕조, 수나라 당나라. 이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동서세력이라 그래요. 남북 세력과 동서세력. 그래서 당시 7세기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일본, 백제, 고구려, 돌궐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세력과 신라와 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이걸 마치 딱 모양 보니까 크로스 하잖아. 크로스. 십자가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뭐라 그러냐? 십자외교라는 말로 써요. 십자외교. 자, 어쨌건 여러분, 남북 세력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고구려.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에 생각하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진 고구려고 동서세력은 사실 당연히 얘네가 중심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양 진영의 짱들이 땅! 격돌을 시작합니다.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당시에 이 국제정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옆에 제가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정세 프린트 그 옆에다가 만화랑 함께 실어놓은 자료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에 대해 살펴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일어나게 된 배경, 누가 중국을 통일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 556국 남북조 그 기나긴 분열기를 끝내고 중국의 통일된 나라가 들어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통일왕조. 자, 근데 항상 중국의 통일왕조가 들어서면 얘들은 어떤 생각한다 그랬죠? 우리 중국이 천하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 중국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라고 본인들의 그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가지고 이 아시아의 질서를 누굴 중심으로? 자기네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누구?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고구려가의 천하의 중심이다. 독자적인 연호를 쓰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던 고구려에게 말합니다. 야, 꿇어. 안 꿇으면 너 죽는다. 하고 고구려에게 복속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고구려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본인들만의 그 독자적인 천하관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인정하고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중국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인가, 독자적인 연호를 버리고 중국의 연호를 쓰고 중국의 조공을 바치고 중국을 섬기고 4대하는 그 중국의 아래로 들어갈 것인가, 양자택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구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고구려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서 있다가 내 다리가 잘려나갈지언정 난 너희 중국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다. 너희를 천하의 중심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고구려가 고개를 숙이지 못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돌궐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그 북방의 유목민족들 있죠. 여기 잠깐만 지도 좀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이 북방 지방에 있는 돌궐을 포함해서 유목민족들 있죠. 뭐 돌궐뿐만 아니라 거란, 여진, 등등 되게 많은 유목민족들이 있어요. 거란, 여진, 돌궐, 말갈 등등 있는데 이 유목민족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강자존. 이 유목민족은 철저하게 누구만 따르냐? 강자만을 따라요. 강한 자만을 섬깁니다. 근데 그동안은 중국이 워낙 빌빌댔잖아. 막 분열기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 유목민족들이 누구를 형님으로 모셨을까? 고구려를 형님으로 모신 거야. 근데 지금 이 유목민족들은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통일된 나라가 딱 들어와가지고 자기네가 형님으로 모시던 고구려한테 꿇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고구려가 알았어. 너희한테 꿇을게. 라고 고구려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 이 유목민족들은 다 고구려를 버리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중국 밑으로 들어갈 게 뻔하단 말이야. 고구려도 그걸 알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 보여주면은 우리 유목민족들이 우리를 버리고 중국에게 붙어버릴 것이다. 그럼 우리 고구려는 정말 끝이다.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어차피 중국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다면 우리가 뭐 하자? 선빵을 때리자라는 생각을 해요. 싸움은 선빵 필승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싸움은 놀랍게도 중국의 선빵이 아닙니다. 고구려가 요하강을 넘어서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는 게 시작이었어요. 말갈과 돌궐과 거란 같은 유목민족들의 병력을 이끌고 여러분 여기 잠깐 여기가 여러분 요하강 강이 여기 흐르는 강이 요하강이에요. 이 요하강을 중심으로 동쪽이 고구려가 지배하는 요동지방이고요. 광개토대왕이 차지했던 여기가 요서지방이야. 여기를 고구려가 선빵을 때립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만약에 선빵을 맞은 다음에 수나라가 너희 강하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진짜 중국은 주변 나라한테 봉되는 거예요. 뭐야 저거 자기네가 천하의 중심이라 그러더니 뭐 별거 아니네? 하고 주변의 이민족들이 다 중국을 깔보고 무시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도 선빵을 맞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대로 여러분들 저 중국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국 간의 자존심 싸움인 거야. 누가 천하의 중심자를 놓고 싸우는. 그래서 전쟁이 쉽게 안 끝납니다. 어느 한쪽이 망하거나 고개를 숙이기 전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아. 치킨런이라 그러죠.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 수나라 당시 황제가 이제 중국을 통일한 수문제라는 황제인데 얘가 30만의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이 싸움에서는 고구려가 승리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문제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아들내미가 문제야. 수문제의 아들이 수양제라는 애요.
얘가 또라이거든요, 여러분. 중국에서 손꼽히는 또라이 황제예요, 양제가. 얘가 나는 고구려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양제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다음에, 사실 왕위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거의 아버지로부터 강탈하다시피 왕위를 뺏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된 다음에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무려 3번이나 쳐들어와요. 근데 아버지랑 스케일이 달라. 아빠는 30만이었죠. 양제는 대륙의 스케일을 보여주겠다 해서 3번 쳐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거기다 써보세요. 1차 침입 때 동원한 군대가, 내가 잘못 적은 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적었니? 113만. 113만 명이에요. 전투병력만, 얘들아.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할 때, 얘네만 필요한 게 아니야. 그 군인들이 먹고 자야 돼, 먹을 식량과 얘네들이 써야 되는 뭐 화살, 창 같은 무기도 많잖아. 이 113만 명은 전투병력만 113만 명이야. 이 113만 명이 먹고 쓰는 무기와 식량을 보급해주는 보급부대는 또 3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군인 동원된 것만 따지면 거의 400~500만 명을 동원한 겁니다. 이 시대에. 이건 거의 재난급이에요. 113만 명의 대군을 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전쟁의 처음 시작은 어디였느냐? 이 고구려의 국경에 있는, 여러분 그 프린트 그 바로 옆에 제가 지도 실어놨죠? 거기에 요동성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요동성. 이 요동성으로 113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결과는 그 113만 명의 군대가요, 6개월 동안 요동성을 공격했는데 단 한 명의 병사도 요동성의 성벽도 못 올라갔어요. 아니, 그렇지. 1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어떻게 여기를 못 올라갔냐? 요동성이, 여러분, 보통 성이 아닙니다. 높이가 30m예요. 감이 잘 안 오십니까? 30m면 아파트 15층이에요. 높이가 30m, 아파트 15층에 길이는 얼마냐? 3.5km예요. 성벽 길이가 3.5km야.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면, 여기 선부중학교에서 여러분들 단원고등학교까지 길이가 3.5km예요. 여기서 걸어서 단원고등학교까지 간다 생각해봐. 그게 성벽의 길이에요. 3.5km의 길이에 30m의 높이를 자랑하는 천혜의 요새. 그게 요동성이야. 그래서 100만 명의 군대로 6개월 동안 때려박아도 요동성의 성벽조차 밟지 못했어. 그래서 결국에 1차 침입에서 이 요동성을 하나 넘지 못하고 요동성을 공격했지만 결국에는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양제 또라이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또 쳐들어와요. 2차 침입. 이번에도 동원한 군대는 100만. 전투 병력만 100만 명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디서 막힐까?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이 요동성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제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넘을 수가 없네. 어떡하지 하다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장점이 뭐야? 지금 중국군의 최고 무기가 뭐죠? 뭐가 많다는 거지? 그저 대가리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제는 머리를 씁니다. 야, 우리가 굳이 이 성을 함락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점은 뭐다? 머리 숫자가 많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이 고구려의 국경지방의 요새들을 포위하자.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성 주변을 포위만 하는 거야. 고구려군이 나올 수 없도록. 그래서 이 100만 명의 부대를 쫙 펼쳐가지고 이 고구려의 요동성을 포함한 이 국경지방의 요새를 포위하는 겁니다. 못 나오게. 그러고 나서 어디를 치자? 적의 머리만 날려버리면 끝나지 않냐. 적의 머리가 어딜까? 고구려의 머리가 어디죠? 고구려의 왕이 있는 곳 어디? 고구려의 수도.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장수왕이 천도했잖아,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 그러니까 100만 명의 군대로 여기를 포위하고서 일정 소수의 특공대를 보내서 적의 수도, 이 평양만 공격해서 적의 수도만 함락시키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별동대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대륙의 스케일이야. 별동대가 몇 명인지 알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이런 특공부대면 굉장히 소수정이잖아요. 특공부대만 30만 명. 100만 명으로 성을 포위하게 하고 30만 명을 떼서 평양으로 보냅니다. 별동대 30만 명이 지금 어디로 오는 거야, 얘들아? 평양으로 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고구려 입장에서도 엄청난 위기예요. 왜냐면 고구려군이 성 안에 있으니까 막강한 거지 성 밖을 나오지를 못해. 왜? 얘네 100만이야. 성 밖에 나가는 순간 전멸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저기 어디로 가고 있어? 성을 포위하고 수도로 가고 있잖아. 고구려군도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수도를 지키던 고구려군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 을지문덕. 한 번쯤 들어봤죠? 위인전에 나오는 그 을지문덕이야. 을지문덕도 고민에 빠집니다. 30만의 병력이 평양성을 노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30만의 병력, 적을 막을 만한 군대가 없다. 다 국경지방 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을지문덕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바로 이 30만 명의 약점을 파악합니다. 이 별동대의 약점은 뭐였느냐? 별동대, 여러분, 얘네 시간이 생명이잖아. 빠른 시간 내에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함락시켜야 되니까 얘들은 보급부대가 없어.
그러니까 전투부대에게 먹을 거를 대주는 보급부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보급부대 없이 얘네들끼리만 움직입니다. 그럼 얘네는 뭘 먹느냐? 그래서 이 전투병력인 별동대 30만 명한테 너희가 먹을 식량은 보급부대 없다. 너희가 직접 짊어지고 와라. 근데 그 무게가 얼마였냐? 50kg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프렌즈 이제 군대 갔다 왔거든요. 현대 군인들이 이 총, 뭐 방탄모 총 이런 그리고 군장이라 그러죠. 그 완전 군장을 하면 무게가 얼마냐? 20kg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해봤자 총이랑 이런 거 무게 다 합해봤자 20kg야. 근데 지금 얘네는 내가 50kg라고 했죠. 식량만 50kg야. 3달치 식량을 개인에게 짊어지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쌀 2가마니를 따로 짊어지라고 준 거야. 근데 쌀만 짊어집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갑옷도 입죠. 창에다가 칼에다가 활에다가 투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기 개인 갑옷에다가 쌀 50kg 더하면 거의 한 명이 60-70kg의 무게를 짊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게죠. 그러니까 병사들은 죽을 맛인 거야. 이걸 지휘하는 장군들이야 편하게 말 타고 따고닥 이리야 하지만 일반 병사들은 그 쌀 2가마니를 짊어지고서 완전 무장하고서 힘들어 이러고 오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일제문덕이 중국의 약점, 이 약점은 어마어마한 군장의 무게다. 그러니까 중국군을 피로하고 지치게 만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별동대가 이 요동을 건너가지고 평양으로 오고 있잖아. 여기로 이제 30만 명의 부대가 올 때 을지문덕은 소수의 특공대를 꾸려가지고요. 치고 빠지기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자 하고 짐 딱 내려놓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우와 와가지고 톡 때리고 튀는 거야. 밥도 못 먹고 뭐야 고글고글 잡아라 이러면 또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또 밥 먹으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톡 때리고 치고 나중에 밤에 잠잘 거 아니야. 밤에 자려고 누우면 또 괴롭히는 거예요. 이래서 중국군이 쉬지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또 되게 똑똑한 게 정말 심하게 괴롭히면은 애들도 바보가 아니잖아. 이거 못 뚫는구나. 그냥 돌아가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중간중간마다 져줍니다. 한 번씩. 여러분 인형 뽑기 해봤나요? 인형 뽑기도 깨다 내려왔을 때 아이 택도 없다 하면은 안 하잖아. 근데 이거 달랑말랑 막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다가 떨어지면 아이고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돈 넣다 보면은 몇만 원 쓰는 건 일도 아니죠. 쌤도 돈 꽤나 탕진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하면서 뭔가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고구려군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나 잡아봐라 용치 나 잡아봐라 자 조금만 더 하면 나 잡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군을 피곤하게 하면서 이 내륙지방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이 중국 그 별동대 30만을 지휘하던 장군이 우중문인데 얘는 이제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이러고 막 병사들을 동료해가지고 돌격 이러는데 그 따라가는 병사들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가뜩이나 이 50kg의 어마어마한 쌀을 짊어지는데 고구려군 때문에 쉬지도 못해. 그래서 이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 장군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쌀을 버립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가다가 땅을 파고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그냥 파묻어 버려요.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나중에 가서는 더 힘드니까 무기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30만 명이 평양까지 왔어요. 그때 와가지고 이제 우중문이 자 평양까지 왔다 돌격하라 했는데 병사들 딱 상태를 보니까 완전 이거 반시체인 거야. 무기도 식량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야 너네 무기 어디 갔어? 식량 어디 갔어? 너무 힘들어서 버렸어요. 다 그런 상태인 거야. 이건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을지문덕이 이 별동대 30만 명의 사령관인 우중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기가 막힌 편지야. 제가 그 뒷장에다가 실어놨거든요. 그 핀드 뒷장에 자료톡톡에 을지문덕과 활수대첩을 제가 실어놨어요. 을지문덕이 쓴 편지 읽어드릴게요. 그대의 신묘한 계책은 하늘을 꿰뚫어보고 그대의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꿰뚫어도다. 전쟁에 이겨서 공우님이 높아졌으니 만족하고 돌아가는 게 어떠한가. 이러면 이거 봐 비꼬는 거야. 야 너 진짜 끝내준다. 야 너 진짜 싸움 잘한다. 야 여기까지 왔네. 대단해. 완전 조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걸 딱 편지로 조롱한 겁니다. 그제서야 우중문이 아이고야 내가 공의 눈이 멀어서 군대의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적의 함정에 빠졌구나. 퇴각해야겠다. 해서 이 30만 명의 별동대가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갈 때 여기 중요한 강이 나옵니다. 지도에 여러분들 청천강이라고 나옵니다. 청천강. 보이세요? 청천강.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는 청천강이고요. 그 당시 지명으로는 살수라고 하는 강이에요. 살수. 이 강을 딱 건너려고 할 때 그동안 야 톡톡톡 하고 장난만 치던 고구려군이 완전 각 잡고 정색하고 이 퇴각하는 중국군을 확 몰아치게 됩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을지문덕이 살수에 뚝을 쌓아놔. 그 강물이 흐르는 강이잖아. 뚝을 쌓아가지고 강물을 막아놓은 다음에 이 중국군이 강을 건널 때 뚝을 터트려가지고 물을 쫙 내려보내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끔 오해하는 게 중국군이 물에 빠져 죽었다?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을 만큼은 그만큼은 그 수량이 안 돼. 다만 허리 정도까지 오는 높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 바다나 수영장 가봤죠? 갑자기 물이 확 몰아치면은 그 물에 밀려가지고 우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30만 명의 부대가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강물이 확 몰아치니까 얘들이 진영이고 뭐가 없는 거야. 물이 확 몰아치니까 오 이거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진영이 완전히 어그러진 거야. 그렇게 강물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국군을 상대로 고구려군이 사방에서 이제 포위해가지고 공격에 나선 겁니다. 이 병든, 지치고 힘든 이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 군대의 기습에 완전 속수무책이었어요. 대패합니다. 30만 명의 별동대 중에서 여러분들, 살아남은 군대가 몇 명이냐? 놀라지 마세요. 2,700명. 2,700명 살아남고 29만 7,300명은 다 죽었어요. 전멸한 거야, 거의. 그래서 이 별동대 30만 명이 평양성을 공격하겠다고 왔지만 여러분들 결국 이 고구려군 을지문덕의 이런 기만전술과 유인전술과 게릴라전에 빠져서 결국에 전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의 무슨 대첩일까요? 살수대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살수는 그 청천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청천강 위치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잠깐만 이건 그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봐봐, 여기 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잖아요. 평양, 여기가 평양이잖아. 이 평양성 바로 아래 흐르는 강이 대동강이고, 저기 지도에 나와 있듯이 평양성 위에 흐르는 강이 이게 바로 청천강이에요. 이게 살수야. 그러니까 그 중국군이 돌아가다가 이 청천강 살수를 넘지 못하고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수나라와의 전쟁, 대표적으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하고 위치도 지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도랑 같이 나와요, 자료로 시험에. 청천강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우리 양재 또라이라 그랬죠. 여기서 패배한 다음에도 포기를 몰라. 또 쳐들어와요. 3차 침입. 이야, 대단하죠. 이번에도 100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중국이 울트라 헤비급이라 그래도 지금 몇 번째야? 100만 명을 2번이나 동원한 거야, 얘들아. 이것도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왜냐면 얘네가 다 전쟁 나오니까 중국에 뭐 할 사람이 없어.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나 젊은이 다 끌고 갔잖아. 이기면 몰라. 갈 때마다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돌아오잖아. 3차 침입 때는 이 중국 국내에서 야, 이 또라이야! 그만 좀 해, 이 미친놈아! 이러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당신 같은 정신 나간 황제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고구려랑 싸우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이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양제도 자신의 친위 부대에 의해서 자기 부하에게 암살당하고요. 수나라는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황자 침입은 실제로 쳐들어오진 못해. 쳐들어오려다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망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3번의 침입 누가 이겼죠? 고구려의 자랑스러운 승리로 끝납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꼭 기억해두세요. 수나라와의 전쟁, 을지문덕 살수대첩, 청천강 위치와 함께.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이 전쟁이 가지고 온 결과. 일단 여러분들 수나라는 망했죠. 무려 3번이나 100만 명을 동원했지만 결국 고구려에게 패배하게 되고요. 그 나라의 국력이 소모되어서 결국 어떻게 됐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고구려는 여러분들 이 수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데 성공했죠.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 와! 고구려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고구려는 발전했겠네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록 고구려가 방어에 성공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 전쟁의 규모를 봐. 1, 2만 명이 쳐들어온 게 아니야. 1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애들이 3번을 쳐들어온 거예요. 고구려가 막긴 막았지만 고구려 역시도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고구려가 완전 피투성이가 된 거야. 그래서 고구려 역시도 여러분들 국력이 소모하게 돼요. 그 왜 또 여러분 고구려의 피해가 컸느냐?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고구려의 기본 전략이 뭐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그러니까 내 살을 너에게 내어줄 테니 넌 나의 뼈를 다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조그만 걸 내어주고 너의 큰 걸 가져가겠다 이런 건데 고구려의 기본 전략은 이거예요. 전쟁이 딱 나잖아. 중국에 쳐들어오잖아. 평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다 성이나 산골짜기로 불러들여.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평야집에 있죠. 거기는 다 불태워요.
농지란 농지는 싹 다 불태우고 우물이랑 누물은 다 독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농토를 초토화시켜버리고 성 안에 꽁꽁 숨는 거야. 그리고 성에서 우주방어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적은 막아낼 수 있지만 고구려도 적이 물러간 다음에 백성들의 생활 기반은 다 초토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농토란 농토는 다 불태우는 이런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고구려도 막아내긴 하지만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온 국토가 황폐화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선 중국의 통일 왕조는 당나라예요. 이 당나라와 이제 고구려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나라는 무리한 고구려 침략의 후유증으로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수나라가 멸망하고요, 혼란에 빠진 중국을 다시 통일한 나라가 바로 당나라예요. 이 당나라와 이제 고구려의 싸움을 볼 건데, 그럼 둘은 또 왜 싸우느냐? 처음부터 여러분 당나라랑 고구려가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에는 둘의 사이는 꽤 괜찮았어요. 왜 그랬냐? 일단 여러분 배경에다가 이제 여러분 거기 쓰시는 겁니다. 자, 당나라가 여러분들 중국을 재통일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봤듯이 그 전의 왕조였던 수나라가 나라를 거의 개판 쳐놓고 갔죠.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전쟁터로 3번이나 끌고 가다 보니까 이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긴 했지만 당시 중국의 상황은 거의 엉망진창이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농지는 황폐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가 당장 다른 나라랑 전쟁을 벌이기에는 나라의 내부 상황이 엉망진창인 거야. 그럼 얘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 그쵸, 혼란에 빠진 그 내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는 일단 처음에는 그 국내의 정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노력합니다. 농지도 다시 회복하고요, 사람들도 이제 좀 민생을 나아지게 하고 이렇게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는 그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나라랑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나라는 초반에는 내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맺어요. 야, 우리는 너희랑 싸웠던 수나라랑은 달라. 우리 한번 잘 지내보지 않을래? 하고 고구려에게 친선 관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고구려는 이런 당나라의 친선 요구를 어떻게 했을까? 거절했을까? 아닙니다. 방금 제가 전에 얘기했죠. 비록 이 전쟁에 고구려가 이기긴 했지만 고구려 역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고. 고구려도 뭐가 필요해? 이 당나라처럼 힘을 회복하고 이 국내 상황을 정리할, 안정화시킬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이 당나라의 친선 관계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딱 손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알고 있어. 이 중국 애들이 숨고르기가 끝나고 이 국내 상황이 안정되고 힘을 회복하면 다시 뭐 할 거라는 거, 다시 어디로? 다시 우리 고구려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고구려는 알고 있어. 그래서 고구려는 이 중국의 친선 요구를 받아들인 다음에 마냥 손 놓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이라는 거를 건설하게 됩니다. 만리장성 아니에요. 만리장성은 중국에 있는 거고 이 고구려가 만든 건 천리장성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잠깐 여기 볼게요. 지도 봅시다. 옆에 지도. 여기 여러분들 이 고구려의 이 요동, 이 국경지방에 많은 성들이 있죠. 뭐 비사성, 오골성, 안시성, 백암성, 요동성, 뭐 계모성, 현도성, 신성, 부여성. 남쪽의 비사성부터 이 북쪽의 부여성까지 국경지방에 수많은 성들이 있죠. 이 국경지방의 성을 쫙 하나로 연결하는 장성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만리장성보다는 못하지만 이 고구려의 국경지방을 쫙 있는 방어 요새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 이 천리장성을 만들 때 이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고구려의 유명한 사람 연개소문입니다. 성이 연시고 이름이 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이 감독관이 되어서 이 천리장성을 지으면서 이제 건설에 들어갑니다. 이건 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당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다. 그 당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고 당나라는
힘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이 수나라가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고 국내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숨고르기를 끝낸 당나라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당시 당나라의 황제가 누구였냐? 당태종이라는 사람이에요. 태종. 이세민. 본명은 이세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물어보면은 아마 압도적으로 세종대왕이 1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국 애들한테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황제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1위를 놓치지 않는 게 바로 이 당나라 태종 이세민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고요. 얘는 엄청난 야심가에다가 전쟁을 기가 막히게 했던 왕이야. 전쟁의 신이라고 불렸던 황제였어요. 그 당태종이 즉위를 합니다. 얘가 여러분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 그 북방에 여러분 그 돌궐 지방 기억나요? 고구려랑 동맹 맺었던 돌궐. 그 돌궐을 쳐들어가서 그 돌궐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돌궐, 그 사나운 유목민족, 강자만을 따르는 이 돌궐 유목민족이 당태종의 힘에 압도당해서 당태종을 뭐라 불렀냐? 천가한이라 불렀어요. 하늘이 내린 가한이다. 이게 돌궐 애들은 자기네 그 지배자를 왕이라고 안 부르고 가한이라 부르거든? 근데 그냥 가한도 아니야. 천가한. 하늘이 내리신 가한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압도적인 전쟁 실력을 자랑했던 왕이야. 이 당태종은 왕위에 오르고 돌궐을 포함해가지고 주변에 말 안 듣던 나라들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때려잡으면서 팽창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중국이야말로 아시아의 중심, 이 천하의 중심이다.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질서를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아래 적극적인 팽창 정책, 영토 확장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어디를 가만 놔두지 않을까? 고구려를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당태종 고구려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봐봐. 근데 다짜고짜 쳐들어올 수가 없어. 이미 그 전에 고구려랑 이미 친선 관계를 맺어놨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 전쟁에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당태종이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고구려에게. 어떤 요구를 하느냐?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내서 경관을 헐어라 라는 얘기합니다. 경관을 철폐해라. 경관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현충원이라는 곳이 있죠. 현충원이 어떤 곳이에요? 그쵸?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국가 유공자를 모시는 무덤이 현충원이잖아. 고구려에서도 그게 경당이야. 이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고구려의 국가 유공자, 특히 수나라와 싸우다가 많은 군사들이 죽었을 거 아니야. 수나라의 침략에서 전사한 국가 유공자를 모셔놓은 무덤, 고구려판 현충원이 경당이야. 그거를 헐어버려라 라고 당태종이 요구를 합니다.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뭐까지 요구하느냐? 너희 고구려가 우리 당나라와 평화를 원한다면 너희 국경지방의 저 성들의 지도, 요새의 지도를 넘겨라. 그러니까 어디가 그 들어오기 편한 곳이고 어디가 약점이고 그 성의 설계도를 넘겨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버스란 얘기죠, 완전히. 자, 이런 당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고구려 수정은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야, 전쟁 힘들다. 야, 수나라랑 싸울 때 못 봤어? 우리가 이겼어도 저 중국 애들은 우리랑 덩치, 스케일 달라. 중국 애들이랑 이렇게 싸우다가 우리 고구려는 말라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전쟁 이제 그만하자. 그냥 적당히 고개 숙이고 쟤네를 짱이라고, 쟤네를 아시아의 주인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냥 중국 밑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자. 전쟁하지 말자 하는 대당 친선책. 그러니까 중국과 당나라와 온건하게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대당 온건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야, 우리 고구려가 어떤 나라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이래로 우리만의 천하를 구축한, 우리가 천하의 중심인 고구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런 중국 오랑캐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느냐. 그리고 경관을 헐고 국경지방 요새의 설계도를 넘기라고? 이거는 나라 망하는 소리다. 절대로 이 당태종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대당 강경책. 공격만이 최선의 방어다. 칼이냐 평화냐. 이걸 놓고서 고구려가 둘로 갈라집니다. 근데 당시 고구려의 왕 영류왕은요, 대당 온건책을 실시했던 왕이야. 근데 얘들아, 영유왕은 겁쟁이 왕이 아니야. 영유왕이 누구냐면 수나라와의 전쟁 때 수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실제 전쟁 영웅이에요. 근데도 평화를 주장하는 건 중국의 힘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잖아. 중국 애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래서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던 거야. 그런 영유왕에 맞섰던 대당 강경파가 바로 천리장성을 건설했던 연개소문입니다. 둘이 격돌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결국 고구려에서는 대당 강경책을 주장하던 연개소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연개소문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연개소문이 그 얼마나 반란을 일으키고 그 잔인하게 행동했냐면 그 대당 온건책을 주장하던 영유왕 있죠? 그래도 왕이잖아. 그 왕을 그냥 죽인 것도 아니야. 토막살인을 합니다. 토막살인을 해서 그 시체를 하수구에 던져버려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했을까? 이거는 고구려의 신하당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개소리를 짓거리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그러니까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개소리 할 생각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일종의 공포 정치를 위해서 왕을 토막살인해서 하수구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한 대당 강경책. 절대로 당나라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왕을 죽인 다음에 연개소문이 왕이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왕이 된 건 아니고 그 영유왕의 조카인 보장왕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본인은 대망리지가 되어가지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본인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 거야.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봐봐. 팽창 정책을 실시하는 당태종 이세민과 이 대당강경책을 주장하는 연개소문이 각 나라의 리더가 됐어. 둘이 이제 한판 붙을 수밖에 없겠죠. 먼저 선빵을 친 건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이야기예요. 당나라가 쳐들어온 명분은 뭐였느냐? 너희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어찌 신하된 자로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그리도 무참하게 죽인단 말이냐. 이런 대역무도한 대역죄인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아니 지가 뭔데 용서하는 데 많아요? 다른 나라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되도 않는 이유를 끌고 온 거야 얘들아. 아무튼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다? 당태종이 반란을 일으킨 신하로서 왕을 죽인 연개소문을 용서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태종이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당태종 이세민 있죠? 얘도 반란 일으켜서 왕 된 애야. 얘 아버지 그러니까 이 고구려랑 친하게 지냈던 게 당고조라는 사람이에요. 당고조. 원래 당고조는 이세민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얘가 장남이 아니거든. 형이랑 동생이 있어. 근데 불만해가지고 반란 일으켜서 형이랑 동생 다 때려 죽이고요. 아버지는 유폐시킨 다음에 왕위를 차지한 거야. 아니 지가 반란 일으켜서 왕이 된 애가 누구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쳐들어왔냐? 본인의 이런 욕심도 있지만 본인도 반란을 일으켰잖아. 당연히 중국 내부에서도 당나라 내부에서도 이 당태종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많았단 말이야. 항상 이렇게 내부에 불만이 있을 때는 이웃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반대파들의 그런 반발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아무래도 떳떳하지 못한 왕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랑은 별개로 당태종은 수양제랑은 스케일이 달라. 그 급이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 당태종은 수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너무나 무리하게, 너무나 과도한 병력을 끌고 쳐들어가서 그렇다. 왜냐면 한 번 그러면 실패하면 후유증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 병력을 동원할 필요 없다. 여러분, 수나라가 100만 대군 동원했는데 그 100만 명이 다 훈련받은 정규군일 수가 없죠. 실제로 대다수는 농민들이야. 농사짓는 농민들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총칼 지어준 다음에 창칼 지어주고 싸우라고 이야기한 거야. 당태종은 그런 어중이 떠중이 필요 없다. 잘 훈련된 정규군만 있으면 된다. 해서 당태종은 철저하게 훈련된 정규군 30만 명만 딱 데리고 옵니다. 본인이 직접 뽑고 훈련시킨 정규군만 딱 데리고 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100만 대군도 고구려를 못 들었는데 꼴랑 30만? 에이 별거 아니네요 싶을 텐데 여러분들 당태종의 30만 대군은요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3번이나 꼬라박아도 뚫지 못했던 요동성을 그냥 함락시키고요. 요동성을 포함해서 백암성, 계무성, 현도성 등 이 국경지방 10개의 성을 다 함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나라의 침략 때 고구려를 든든히 지켜준 그 국경지방의 성들이 초토화돼 버린 겁니다. 당태종이 그냥 황제가 아니에요. 인간성은 이상할지 몰라도 전쟁만큼은 기가 막힌 황제야. 그러니까 이 요동성과 이 백암성 등 국경지방에 있는 이 성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국경지방의 성들이 완전 초토화되고요. 여러분들 이때 고구려가 얼마나 위기였냐. 연개소문이 야 이거 당태종 보통 아니다 해서 고구려의 군대란 군대는 다 긁어 모아 15만 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본인이 안 가고 다른 부하를 시켜서 보내거든요. 이 15만 명이 여러분들 이 안시성 옆에 주필산이라는 산이 있어. 여기서 전멸해요. 고구려는 지금 도저히 당나라를 막을 군대가 없는 거야. 성은 다 함락됐지. 있는 군대 끌고 와서 15만 명 보냈더니 전멸해버린 거야. 마지막에 남은 게 여기 바로 이 안시성이라는 굉장히 조그만한 성이에요. 되게 조그만 성이거든요. 이 안시성 하나만 남은 거야. 그래서 당태종은 원래는 안시성을 쳐들어갈 마음이 없었어. 조그만한 성이니까 안시성 무시하고 어디로 가자?
평양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당시 안시성 성주가 당태종을 도발하는 편지를 쓴 거야. 야, 너 그렇게 잘났다며. 네가 이 중국의 짱이고 이 아시아의 주인이라며. 근데 우리 같은 조그마한 성에 쫄아가지고 우리를 피해가냐? 쫄았냐? 쫄쫄 이렇게 도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미쳤나? 그것도 자존심이 있잖아. 야 내가 요동성도 함락시켰는데 이런 코딱지만한 성을 함락 못 시키랴? 야 그래 안시성도 치고 가자 하고 안시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랍게도 이 조그마한 안시성이 30만의 당나라 대군을 상대로 무려 5개월 이상을 버텨요. 그리고 결국에 당태종은 안시성을 넘지 못하고 결국엔 퇴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식 역사서는 아니고 야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당시 안시성 성주 이름이 그 정식 역사서에 안 나와. 근데 야사에는 나옵니다. 양만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양만춘이 쏜 화살에 맞아서 당태종 이세민이 한쪽 눈까지 이 화살에 꿰뚫려가지고 애꾸가 되어버리는, 눈까지 멀어버리는 그런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서 결국에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로 영화 안시성이 만들어졌었죠, 여러분들. 조인성 씨가 그 양만춘을 역할을 맡았고, 박성웅 씨가 당태종 역할을 맡았었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위기의 고구려 어디서 승리했다? 안시성 전투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했다. 여기서 이제 고구려가 승리를 거둡니다. 안시성 성주의 이름 양만춘은 자료에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양만춘이라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당태종은 이때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서 그 이후도 몇 번 쳐들어오거든? 다 실패해요. 그래서 나중에 당태종은 죽기 전에 유언을 뭐라 남기냐? 다시는 고구려를 쳐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이길 수 없는 나라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래서 당태종이 꽤 젊은 나이에 죽는데 무리한 고구려 원정 당시에 입은 부상이 도져가지고 죽었다고 해요. 이때 이후로 건강이 워낙 악화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중국의 경극 보면은 중국의 그 전통 공연이거든요. 거기서 악당으로 나오는 게 연개소문이야. 막 칼에 7자루 들고서 악당으로 나와요. 그만큼 중국 애들이 고구려 연개소문을 두려워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승리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를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전쟁에 어떤 결과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당나라는 수나라처럼 무리하게 100만 대군을 끌고 오진 않았어. 그러니까 전쟁에 졌다고 망한 건 아니에요.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아. 다만 당나라는 깨달았지. 우리 혼자 힘만으로 고구려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들은 도저히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애구나. 그러니까 나 혼자 안 되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친구, 동맹군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맹군이 누가 있을까요? 남쪽에 있는? 신라야. 그래서 이때부터 신라랑 당나라가 동맹을 맺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꺾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돼. 나를 도와줄 연합군이 필요해. 그 연합군이 누구? 한반도에 고립되어 있던 고구려랑 백제에게 왕따당하고 있던 신라야. 그래서 신라랑 연합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나당 동맹을 맺게 돼요.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구려 이번에도 이겼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참 약간 선택할 과정인데 만약에 이때 얘들아 수나라가 됐건 당나라가 됐건 고구려가 수나라나 당나라의 침략을 못 막았다 생각해봐요. 막지 못하고 고구려가 뚫렸다 생각해봐. 그럼 이 중국 애들이 어디까지 왔을까? 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만족한다, 돌아가자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남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신라나 백제까지 먹어치웠을 거야, 얘들아. 만약에 이때 고구려가 이 중국의 침략을 못 막았다면 백제랑 신라도 그냥 원피에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고구려의 승리는 여러분들 단순히 고구려만 지킨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 전체를 중국으로부터 지킨 그런 전쟁이었어요. 한반도를 중국으로부터 지킨 민족의 방파제라는 거죠. 민족의 방파제. 방파제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우리가 바닷가에 가시면 파도가 빡 몰았을 때 그 파도를 막아주는 걸 방파제라고 하잖아. 수나라와 당나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파도로부터 우리 민족을 지킨 방파제가 여러분들 그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좀 헷갈릴까봐 제가 이 결과 아래로 썼어요. 진행이 여기 안시번까지고 결과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필기하실 때 헷갈리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도 역시 이기긴 이겼지만 고구려도 만신창이. 특히 여러분 수나라의 침략보다 당나라의 침략은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지고 갔죠. 국경 지방이 완전 초토화됐잖아, 얘들아. 비록 이기긴 이겼지만. 그래서
고구려는 이때부터 너무나 오랜 전쟁, 이 전쟁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점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게 슬픈 게요. 중국한테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왜냐면 중국 애들은 피해를 입어도 조금만 쉬면은 금방 회복해. 왜? 땅이 워낙 넓고 사람도 많고 농사도 워낙 많이 지으니까 조금만 한숨 하면 그냥 회복해. 근데 고구려는 여러분들 이 회복력에서 생산력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 없어.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중국이 한 번 숨 쉬어서 회복할 거를 고구려는 적어도 한 20번은 해야 겨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력이랑 그 체급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고구려는 서서히 말라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나라와 당나라, 고구려의 전쟁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일단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 그거 봐야 됩니다. 통일된 왕조가 중국에 들어서면서 이 중국 애들이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내세우고, 이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재편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맞선 나라가 누구? 고구려. 독자적인 천하관. 너희 중국은 천하의 중심이 아니야. 우리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야. 독자적인 연호를 썼던 고구려. 이래서 이 두 나라 간의 동아시아 패권 전쟁. 누가 아시아의 주인이냐? 라는 패권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고구려는 누구랑 연합했어? 돌궐, 백제, 왜와 연합을 딱 해서 남북 라인을 만들었고, 남북 세력. 그리고 중국은 누구랑? 신라랑 연합을 하면서 동서 세력. 남북 세력, 동서 세력, 크로스. 십자 외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 그치. 대표적인 전투 뭐? 을지문덕이 이겼던 무슨 대첩? 살수대첩. 살수대첩 위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 청천강이라는 위치. 그러니까 수나라와의 전쟁에서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청천강. 지도랑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대표적인 전투는 바로 뭐? 바로 여기 안시성 전투야. 이거 여러분 살수대첩이랑 구분해야 돼. 살수대첩은 여기 있는 청천강, 여기서 있었던 거고, 수나라와의 전쟁. 당나라와 싸웠던 이 안시성 전투는 국경지방입니다. 이 천리장성의 성 중에 하나였던 안시성에서 일어나는 전투예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결과, 이제 당나라가 신라랑 동맹을 맺을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잠깐 뒤로 넘겨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뒷장 넘겨볼게요. 17페이지 뒷장 넘겨보시면 고구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뭐냐? 일단 거기 뭐라고 나와요? 원동력 1. 뛰어난 방어 전략과 전술. 고구려의 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고구려의 성은 평지에 짓는 성이 아니야.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산 골짜기를 타고 성을 만들어. 요동성처럼. 길이가 3.5km에 높이는 30m인데 그게 산을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평지성이 아니야. 산을 타고 지어진 성이에요. 그 훨씬 더 견고한 성이라는 거죠. 이런 성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방어 전략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광개토 대왕이 차지한 이후부터 고구려의 영토였던 이 요동지방 있죠? 여기가 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여기서 나오는 철을 바탕으로 그 질 좋은 철제 무기랑 철제 갑옷으로 고구려군은 무장을 해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구려의 그 개마무사 알죠,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철로 무장한, 말에게도 철갑을 씌우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고구려의 전략, 뭐였죠? 일단 적이 쳐들어오면은 우주방어. 다 성안으로 불러들인다. 그리고 평지는 다 불태운다. 적이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도록. 다만 이러한 전략은 방어할 때는 좋지만 전쟁 끝나고 나서는 고구려 본인에게도 큰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로는 그런 약간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이런 전략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좀 그런 극단적인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이렇게 했고,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표적인 전투 지도랑 함께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